안녕하십니까. 민법잡 남자 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소유권에 관한 두 번째 조문정리 영상입니다. 252조죠. 무주물이 선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조문을 보기 전에 무주물이 만약에 부동산이면요, 국가 소유고요. 만약에 무주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먼저 점유한 사람이 먼저 잡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이걸 우리가 무주물 선점이라고 해요. 이 동산에 대한 무주물 선점이 인정이 되려면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 점유된다는 점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1항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자주 점유죠.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항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항인데, 이 무주의 동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 도시 뭐냐면 야생동물이거든요. 근데 야생동물을 잡아다가 사육하다가 놓치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그때는 무주물로 뒤바뀐다는 얘기입니다. 3항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야생물이 아닌 소를 키웠는데 그 소가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렇다 해서 그 소가 무주물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유실물인데 야생동물은 무주물로 바뀐다는 취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253조입니다. 유실물의 습득이죠. 일단 유실물을 습득하면 소유자를 찾아주기 위해서 6개월간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런 유실물 습득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점유는 해야 돼요. 습득은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소유의 의사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읽어보면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나와 있고, 요 6개월이 과거에는 1년이었는데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니까요. 6개월이라는 걸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4조에서 매장물이 나와요. 일단 매장물이란 것은 뭐냐면 땅 속에 있든 물 속에 있든 건물 속에 있든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는 물건들을 우리가 매장물이라고 하고요. 이 매장물의 경우에는 발견자가 1년간 공고한 후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매장물은 말 그대로 뭐만 하면 돼요? 발견만 하면 돼요. 따라서 점유의 취득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몇 년이죠?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어떨까요?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남의 밭에 들어가 가지고 삽질을 몇 번 했더니 땅 속에서 금괴가 나왔다. 그러면 그 금괴는 매장물인데 1년간 공고를 하고 소유권을 누가 갖냐면 땅 주인하고 발견한 저와 절반씩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취득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55조는 안 읽어볼 건데요. 그냥 이런 겁니다. 이러한 무주물이나 유실물이나 매장물이나 이런 것이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면 국가 소유가 되고요. 다만 그 습득자, 발견자, 선점자는 국가로부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56조입니다. 부동산의 부합이에요. 일단 부동산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이에요. 그러면 이 부합, 달라붙은 물건이 물건이니까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자,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분리할 수 없다면 부동산 소유자 거가 되고요. 또 부동산과 부동산이 달라붙어서 분리할 수 없다면 원래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붙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부동산에 있어서 예외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 달라붙은 부동산, 일반적으로 증축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타인의 권은, 다시 말하면 그 부동산에 다른 물건을 부합시킬 권한이 있다면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부합이 성립하지 않고 그 타인의 소유가 된다는 말은 권한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은, 부합시킨 것은 원칙적으로 누구 거가 돼요? 부속시킨 사람, 부합시킨 사람 거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문은 없지만 우리 판례로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농작물이죠. 농작물은 권한이 있든 없든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57조입니다. 동산 간의 부합인데 일단 먼저 정리해드리면 동산끼리 결합해서 분리할 수 없으면요.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어떤 물건이 주된 것이고 종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그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하거든요. 읽어보면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 속한다. 이게 뭐죠? 원칙이죠. 다만 예외가 있는데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하는데요. 보통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 가액이 언제 가액이냐면 부합 당시, 달라붙을 당시의 가액이라는 것을 바꿔서 낼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58조는 혼합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혼합이죠. 섞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부동산이 섞일 수는 없겠으니까 동산끼리 혼합됐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부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동산끼리 혼합이 돼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59조는 가공입니다. 일단 이것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공은 말 그대로 가공인데 가공물의 소유권 원칙적으로 재료 소유자 거가 됩니다. 다만 그 가공을 통해 가지고 가액의 증가가 현저하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가공자가 소유권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1항 보시면 타인의 동산을 가공한 때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한다. 다시 말하면 재료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에, 그냥 다액이 아니라 뭐죠? 현저하게 다액인 때는 가공자의 소유를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한 가공자의 재료 일부를 제공한 때는 그 가액은 전액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제 262조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공동소유가 나와요. 일단 공동소유는 한 개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우 우리가 공동소유라고 하는데요. 일단 공동소유 원칙은 뭐죠? 공유거든요. 그래서 262조 1항을 보시면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속한 때에는 공유를 한다는 말은 공동소유의 원칙적 형태는 공유다 이런 의미고요. 이항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죠. 물론 추정하는 것이니까 불균등할 수도 있겠죠. 263조입니다. 자, 공유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공유자는 공유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분을 처분하려고 할 때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항 후반 보시면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어디를 사용 수익하냐면 공유물 전부예요. 자, 왜 이렇게 되냐면 이 가로에 써놨는데,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공유라는 것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다. 따라서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 물건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다. 따라서 공유물을 어디를 사용 수익하는 거냐면 전부를 사용 수익하게 된다는 의미고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이기 때문에 공유자가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하게 되고요. 목적물에 대해서는 공유 지분은 전부에 대한 권리이므로 반환 청구나 방해 배제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행사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267조는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할까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갑과 을, 병 세 사람의 공유예요. 지분이 3분의 1씩인데 만약에 을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있다면 공유 지분은 당연히 뭐가 되냐면 상속이 돼요. 근데 이 을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다면 이때는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뭐 하게 되냐면 흡수가 돼요. 이걸 우리가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거든요. 또 아니면 이 을이 자신의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을이 가지고 있던 을의 공유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흡수가 되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해요. 가로를 뛰어넘을게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이 포기는 단독행위입니다.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포기했다는 이유로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왜냐하면 포기, 단독행위,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니까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64조입니다. 자, 공유물을, 지분은 자유롭게 팔아먹을 수 있는 거고, 공유 대상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따라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공유물의 관리 및 보존인데 일단 이 보존은 단독으로 하고요.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하는데 이 관리는 뭐냐면 공유물에 관한 이용, 개량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 이용, 개량 행위와 같은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65조입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용, 개량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고요.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유물의 부담인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만약에 이익이 생긴다면 그 이익도 지분의 비율로 갖게 되고요. 또 부담이 있다면 그 부담도 지분의 비율로 갖게 되고, 만약에 이러한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공유자는 그 지분에 대해서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268조입니다. 자,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로워요. 다시 말하면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형성권인 거죠. 1항. 공유는 공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 결합 관계가 없으므로 공유자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따라서 이 분할 청구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형성권입니다. 이게 원칙인 거죠. 다만 불분할 특약은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불분할 특약을 하려면 아무리 길어도 5년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또 이러한 불분할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불분할 특약을 하는 거 가능하지만 아무리 길어도 5년을 넘지 못하고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이항. 물론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할 때도 5년을 넘지 못하고요. 사망은 당연히 분할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전 2항의 규정은 제215조 이게 뭐냐면 구분 소유하는 경우 공용부분 뭐죠? 아파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또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국어, 꼬랑이죠. 꼬랑 등은 뭐 분할해봤자 의미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분할이 불가능하고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269조입니다. 자, 이거 어떤 추이냐면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기 때문에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분할하자 그러면 다른 공유자들이 거부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분할해야 되거든요. 다만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는 그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면 이게 뭐죠? 협의 분할이 되는데 만약에 협의 분할이 안 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1항.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다죠. 다시 말하면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성권이니까 이 재판에 의한 판결은 형성 판결, 형성에서고요. 또 공유자 전원이 다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적 공동소송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재판상 분할은 결국은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재판상 분할이 이루어지면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항입니다. 자, 재판상 분할도요,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하면 뭐 가치가 많이 심각하게 손상된다면 법원은 경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요. 경매해가지고 돈이 나오면 그 돈으로 대금을 분할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 보시면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가 있고요. 경매의 그 대금을 분할하니까 이것도 일종의 대금 분할이거든요. 그러면 이 법조만 놓고 보면 재판상 분할은 현물 분할과 대금 분할만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판례는 재판상 분할의 경우에도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할이 이루어지면요. 현물 분할은요. 교환이에요. 교환. 또 가격 배상이나 대금 분할은 뭐가 되냐면 매매가 되거든요. 따라서 협의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면 교환 아니면 매매, 법률, 계약에 의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 되고요. 또 이 공유자 간에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보시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물론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지만 현물 분할은 교환, 대금 분할이나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은 매매니까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협의에 의한 분할은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71조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합유가 나와요. 일단 합유라는 것은 뭐냐면 조합의 소유 형태거든요. 그럼 조합은 뭐냐면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을 말하고요. 민법상 조합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동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합하면 동업자, 동업자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조합이 떠올라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인 거예요. 근데 합유는 공동의 목적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합유 지분이 상속되지를 않고요. 합유물은 조합체가 해산되기 전까지는 합유물은 분할할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는 공유와 달라요. 그렇지만 목적물에 관한 모든 사항, 보존행위든 관리행위든 처분 변경행위든 공유와 똑같다라고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럼 보시면 1항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는 합유를 한다. 합유가 뭐냐?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고 합유자의 권리는 즉 지분은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는 것은 공유와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2항은 의미가 없고요. 272조 보시면 처분할 때는 전원의 동의, 처분 변경이죠. 그 다음에 보존행위는 각자고, 여기는 없고 이제 채권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관리행위는 과반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 합유물에 대해서는 공유물과 똑같이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관리행위는 과반수로,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 여기는 뭐 동일한 거예요. 다른 점은 뭐냐면 273조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이항 조합체가 존속하는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두 가지 점에서 공유와 차이점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74조는 안 읽어봐도 돼요. 조합관계가 해산되거나 그러면 합유관계는 뭐죠? 종료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75조는 총유입니다. 일단 1항 보시면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해요. 그러면 총유가 뭐냐?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거든요. 그럼 법인 아닌 사단이 뭐냐? 법인으로서의 실질, 조직과 체계는 완비됐지만 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만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법인 아닌 사람이라고 하고요. 이 법인 아닌 사단 중에서 우리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중과 교회입니다.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종중과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그 소유 형태가 총유다고요. 그 다음에 총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분이 없다는 점이죠. 뭐가 없습니까? 지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항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이 있는 외에는 다음 2조의 규정에 한다? 뭐 의미 없는 거죠. 자, 276조입니다. 그럼 보자고요. 자, 일단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원총의 결의가 필요하다. 자, 우리 민법을 보시면 1항을 보시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사원총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이 관리 행위 속에 무엇도 포함시키냐면 보존행위도 포함시켜요. 우리 판례가. 따라서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 보존행위든 관리행위든 처분행위든 다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항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쫓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큰 의미는 없는 거죠. 그 다음 276조인데, 자, 제가 총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분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권리가 생기고요.
교회를 관두면 땡인 것이고 교회를 관두면서 그동안 낸 헌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277조입니다. 총유문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당연히 취득상실된다라고 그래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